설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설, 우리나라의 대표 얼자, 이제 홍길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라는 사람은 서자도 얼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의 권세가죠. 허엽이라는 사람의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설을 얼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에 반항하는 이런 소설을 지었을까요?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기로 마음먹은 계기이자 모티브가 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국왕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앞길이 어찌 될지 모르니 빨리 세자를 정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정할 수 있는 아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광해군을 세자로 정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왕비가 죽어요. 그리고 선조가 계비를 드립니다. 두 번째 왕비를 드리는데 이 두 번째 왕비가 아들을 낳아요. 영창대군입니다. 대군이니까 뭐예요? 적자잖아요. 서자가 세자인 상황에서 적자가 태어나니까 조정 신료들의 의견이 분분해져요. 광해군을 그냥 세자로 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대북,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간에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미처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요? 광해군이 그냥 왕이 되는 거죠. 광해군이 왕이 되어서 영창대군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쫓겨나게 되겠죠. 뭐 소북이 이제 전부 퇴진을 해요. 그것 때문에 조정에 긴장감이 막 고조되고 있었던 이때 사건 하나가 터져요. 조령이라는 곳에서 도둑이 지나가는 상인들의 은 수백 냥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단순 강도 사건이었어요. 강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날 일이죠. 그런데 취조, 신문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7명이 전부 설이었다는 거예요. 그 7명 가운데는요, 영의정을 지낸 사람의 서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단순 강도 사건이 이제 이름까지 있는 사건으로 비화가 됩니다. 칠서지옥. 칠서, 7명의 설의 옥사.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가 광해군이 왕이 되셨을 적에 우리 같은 설들의 이 불만, 이런 걸 없애달라고 상소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광해군이 서자니까 우리의 뜻을 좀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광해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우리가 도적질을 하게 됐다. 우리말을 안 들어줘서 우리 삐뚤어지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허균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홍길동이랑 진짜 비슷하다. 훌륭한 인재가 신분적인 결함 때문에 이렇게 쓰이지 못한다면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다. 이 현실을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홍길동전의 그 생각을 고스란히 녹여낸 겁니다. 자,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불쌍하게 보인 이유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허균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그 황희의 그 얼자 황중생은 동궁전의 관직도 얻잖아요. 그럼 요거는 칠서지옥의 얼자들이랑은 조금 약간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황희의 얼자 황중생, 칠서지옥에 등장하는 저 서얼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조선시대에 살지만 이 둘 간에는 200년의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그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게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의 반포입니다.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이 법전에 설에 대한 차별이 명문화돼요. 황중생은 그 전에 살았기 때문에 차별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칠서지옥을 일으킨 그 7명의 서얼은 경국대전에 차별 조항의 적용을 받은 거죠. 자, 그 경국대전을 보면 서얼 자손은 문과와 생원 진사 시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과거예요. 이거 응시하지 못한다. 그건 물론이고 생원 진사가 되는 과거보다 더 아랫등급의 시험인데 이것도 응시하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얼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문신 관리가 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 길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물론 경국대전에서 서얼의 과거 응시를 금지하는 이 조항은 오래 안 가요. 명종 때 폐기됩니다. 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법이 필요가 없어져서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 응시한 걸 금지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서얼을 차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법이 굳이 필요 없었구나. 그 다른 법이란 무엇이냐? 서얼은 관직에 올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관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직은 서얼은 안 돼. 이런 관직들이 다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관직이에요. 이걸 청요직이라고 합니다. 맑은 청자, 중요한 요자. 자, 어떤 거냐면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관직들. 이게 2호 예병 형공 6조 가운데 2조하고 병조의 관직이에요. 또 조선의 관직의 꽃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언론 3사. 여기 관직에도 서얼은 못 들어가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서얼은 관직에 올라가서 승진을 해도 벽이 있습니다. 상한선을 딱 만들어놔요. 이 이상은 승진하지 못한다. 그럼 최고는 뭐예요? 서얼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 이제 꿈을 꾸시는군요. 제가 서얼이어서 그런 건 네. 아니고. 서얼이라도 다 똑같은 서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지위. 이것까지 다 생각해서 그 규정을 만드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앞에 계신 5분들을 모두 서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네, 어쩌다 서얼 시간이 네. 돌아왔습니다. 서자, 얼자, 도령이에요, 서자, 도령. 서자, 얼자. 나 왜 자꾸 얼자야? 진짜 얼자. 첫 동작인데 얼자. 풍계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네, 조선시대에는 모든 관리가 18등급으로 나뉩니다. 1품부터 9품까지 9등급을 나눈 다음에 각각을 정종으로 또 나누어요. 그래서 처음 관리가 되면 종 9품, 시간이 지나면 승진해서 정 9품, 종 8품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장 위에 정 1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정 1품, 정 2품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노력은 아시겠죠? 엄청 높은 거네. 자, 먼저 배도령하고 정도령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다 고위관직에 있으니까요. 자, 배도령은 아버지가 정일품인데 어머니가 첩이에요. 서자죠. 네. 이렇게 되면 몇 품까지 올라가느냐면 정 3품까지 올라갑니다. 와, 거의 그래도. 와. 네, 정 3품까지. 정 3품 관직으로 좀 소개할 만한 게 도승지라는 관직이 있어요. 네, 도승지를 권해드립니다. 도승지를 목표로 노력을 하시면 거기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령은 아버지는 비슷한 정 2품인데 어머니가 천첩이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배도령보다는 당연히 높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이 경우에 정 5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바로 정도령의 경우에 해당해요. 자, 다음은 서자인 박도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관직이 낮지만 어머니가 양인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 5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네,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2품 이상이고 어머니가 천인인 경우랑 같아요. 자, 양첩이냐 천첩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제 파도령과 황도령을 한번 보죠. 네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중국품. 문무 6품 이상의 양첩자손은 정 4품까지
쌈분까지 올리죠.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 그럼. 그렇죠. 자, 정사품. 남은 건 황도령인데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어. 니들은 삶의 목표라도 있지. 저작거리에서 코인이나 해야겠다. 엽전 코인에 상평통보 코인이나 해야겠다. 자, 그렇게 삐뚤어지지 말고 저도 약탈할 겁니다. 그래도 이 경우에는 정칠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훌륭한데요? 제가 교수잖아요. 네. 조선시대 교수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그게 정칠품이에요. 진짜? 아, 황도령 포기하지 말고 교수까지 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훌륭하죠. 네. 자,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 시기 일반 양민들, 또 노비들과 비교하면 서울은 높은 관직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울들을 차별하잖아요. 이런 차별이 이제 계속 가해지니까 뭔가 돌파구가 생겨요. 바로 기술직입니다. 기술직. 통역하는 역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관. 요즘 잘 나가는 법률가. 아, 유학. 요즘 잘 나가는 회계사. 여기다 와. 산학. 좋다. 과거를 볼 때 문과만 못하게 했잖아요. 네네. 이런 전문직으로 나아가려면 잡과 시험을 보면 됐거든요. 잡과는 안 막았어요. 그래서 많은 서울들이 잡과를 통해서 기술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적자들이 내가 여기 있다가는 서울들하고 같이 취급받겠네 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기술직 기피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기술직이 서울의 전유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부르게 돼서 중인이라는 신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 중인이라는 신분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같은 범죄를 지어도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적자냐 서자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적자냐 서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처벌의 정도가 달라져요. 성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종이 신하들하고 조정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런 보고를 해요. 제가 지방관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면서 서자인 황효산이라고 하는 자가 적자인 동생 황이경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머, 서자가 적자. 자, 살인이었으니 마땅히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우리 법을 보면 대명률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형법을 가져다가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명나라에는 적자, 서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서자가 적자를 죽였네? 이게 아니고 형이 동생을 죽였네? 이걸로 처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사형을 시키지를 않고 충군이라고 하는 조치를 내려요. 충군, 이건 뭐냐면 군대를 보낸다는 뜻인데 그냥 군대를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군대, 최전방의 변경으로 가는 거고 대부분 종신 거기 가서 군역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되죠. 이렇게 하고는 이제 와서 성종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신하들은 그게 어째 잘못된 것 같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걸로 그냥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지 않겠느냐. 서자인 형이 적자인 동생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자와 서울 사이에 이런 범죄를 처벌하는 법령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적서의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서울이 적자를 죽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로부터 300년 뒤에 거꾸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적자가 서자. 적자가 네. 서울. 이 사례는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라는 책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전라도 강진에 윤태서, 윤언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윤덕규라고 하는 사람의 서얼이었어요. 자, 이 서얼 형제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밀과 보리를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쟁이 일어나고
이 두 형제가 아버지를 붙잡고 구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 구타를 당한 날로부터 38일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 이 38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타가 살인이다라고 보지 못하는 그 기간이 경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윤덕규가 죽으면서 자기의 적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였냐면 나의 복수를 해다오. 내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적자들, 본처의 아들이죠. 첫째가 윤침이고 둘째가 윤항이었는데 이 두 형제가 이제 배다른 형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윤태서, 윤원서를 불러요.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윤원서가 밖으로 나왔는데 다짜고짜 윤원서를 붙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으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칼로 찌른 다음에 분이 안 풀렸는지 그 동생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훼손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내장을 꺼내서 자신의 목에 두르기까지 합니다. 우와, 너무 잔인해. 그래서 이제 즉시 잡혀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았다. 불구대천의 원수를 내가 갚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만일 부모를 위한 복수라면 살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인데 문제는 이 형제의 이 행위가 복수를 위한 살인이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방관부터 이제 아주 고민을 합니다. 윤덕규가 사망한 것이 자기 서울들로부터 구타당한 지 38일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관들은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적자들이 이복 형제를 죽인 것은 복수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살인율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남는 거죠. 뭐가 있다. 이 적자들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여동생이 강진에서부터 천리길을 달려와요. 한양까지 와가지고 정조가 행차를 할 때 꽹과리를 두드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격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됐던 거예요. 정조가 이제 윤씨녀의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집안의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들이 손자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세상을 떠나요. 이 형제들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이고. 정조가 이 말을 듣고 재조사를 명해요. 그러면서 정조가 이 살인은 복수가 맞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했던 윤언서의 형, 윤태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대신 윤언서를 죽인 윤항을 석방을 합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내장을 목에 두르고 이렇게까지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는데도 석방을 했어요. 효도 중요하다. 여기에 더하기 적자가 설에 대해서 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참작이 된 거죠.